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알파프로 정태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돈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뉴스들. 되게 만들어 볼게요. 예, 안 되면은 지갑 여셔서 여기서 어떻게 꺼낼까요? 예, 먼저 매크로 보겠습니다. 환율이 사실 굉장히 걱정인데 8월 원화 가치 4.4% 뚝 오늘 더 떨어지고 있죠. 하락폭 16개 국가 중에서 4위 나옵니다. 달러가 이제 강하다 보니까 상대 통화 가치인 거죠. 달러 대비했을 때 얼마나 떨어졌을까를 변화율로 체크를 해보면 여기는 정말 좀 심각해요. 남아공, 러시아, 브라질 쪽.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이고 일본이 한 2%, 중국이 1.9%. 예, 14일 기준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리해드린 내용인데 환율이 좀 싸늘하다는 점 체크해드렸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더 오늘 환율이 좀 거칠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도 지금 그 YCC 조정하고 나서 엔화 청산 나옵니다. 엔캐리 트레이딩 이제 청산을 하면서 엔화 팔고 달러 다시 매수하는 움직임. 그러니까 엔화의 하방 압력을 더 가하는 내용인데 중국의 위엔화 같이 하방 압력을 또 가하는 거 부동산 문제 이게 조금 심각하게 진행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인민은행 쪽에서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슬며시 꺼내줄 준비를 한다 이런 보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원화 가치의 환율도 이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환율이 급등을 하는 건데 이게 NDF 역외 환율의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개장하고 나니까 이거보다 더 뛰면서 1,340원 근처에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환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환율을 이제 보시려면은 우리만 그런 건가 아니면은 다른 것도 똑같은가 이걸 좀 같이 봐야 되는데 뭐 지금 뭐 브리핑해 주신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 담은 우리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독 조금 더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뒤에 아까 남아공하고 있었잖아요. 거기랑 비교하면 좀 자존심이 상하는데요. 왜요? 거기도 이제 중진국이고 뭐 브라질도 있고 한데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시장의 리스크가 커졌다라고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제 환율이 달러 대비해서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유로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달러 대비 이제 약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현상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만 그런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게 좀 위안거리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디플레이션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뿐만 아니라 뭐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위안화가 좀 약세를 보이게 되면은 이 원화도 같이 동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게 상당히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걸 왜 그렇게 하냐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보통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쨌든 대외 환경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발 어떤 리스크가 올라가다 보니까 원화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중국이 과연 2021년도에 그랬던 것처럼 헝다 사태와 마찬가지로 좀 무사히 스무스하게 넘어갈 건가 그게 좀 관건이라 좀 봐지는데 이게 좀 크게 많이 안 불거지고 헝다 때처럼 조금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조용히? 네. 넘어갔을 때 한번 복귀해 볼게요. 그때 시장 충격이 단기간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크진 않았어요. 어느 정도까지 있었죠? 어떤 영향이 있었고? 그게 2021년도 6월 달 이후에 좀 반영이 됐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 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좋지는 않았었는데 중요한 건 헝다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기보다는 그때 당시 아시겠지만 2차 전지가 정점을 찍고 하락할 때였거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공교롭게도 헝다 사태가 나타나게 되면서 불거졌었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헝다 사태를 그때 당시에 상당히 심각하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스무스하게 넘어갔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면은 그때는 중국이 중앙부에서 돈이 많았었다라는 거. 그러나 지금은 약간 이제 유동성 부분에서 봤을 때 중국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차이점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어떻게 넘어갈지,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결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관건이라는 좀 당연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헝다보다 사실은 규모가 큰 쪽이 삐꾸이 위엔인데 그 벽계원. 문제가 그 규모로 보게 되면 벽계원은 크지가 않아요. 헝다가 3,400억 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벽계원 같은 경우는 1,900억 불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만기 도래하는 규모가 만기 도래 말고요. 전체 이제 채권 규모가. 채권. 그런데 지금 그때와 헝다와는 다른 부분이 헝다보다는 금액이 작긴 하지만
그때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어떤 유동성으로 막았었거든요. 근데 예. 지금은 과연 유동성으로 이걸 막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걱정거리가 예전보다는 좀 있는 게 리스크인 거죠. 예, 잘 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체크해야 할 네네. 변수는 남아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걸까요? 시장은 이미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차 전지가 에코프로가 좀 하락으로 전환될 때 저는 시장이 네. 좀 어쨌든 약세로 전환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최근에 시장 분위기는 에코프로 그룹주를 중심으로 한 2차 전지가 이끌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그룹주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네. 전반적으로 그렇게 흐름이 좋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공교롭게도 미국의 시행등급 하향 조정이라든지 그 중국의 디폴트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으로 가기에는 조금 이제 쉽지 않은 구간이다. 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예. 지금은 약세장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봐지고요. 그런데 예.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건 뭐냐면 시장이 대책 없이 무너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안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시장을 어쨌든 예. 잡아주는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반도체 그리고 초전도체가 좀 잡아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대책 없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다고 봐지는데 근데 언제까지 이런 그 대안되는 섹터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을 좀 잡아줄 건가 뭐 그게 좀 관건이라 봐야 되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주신다면 어떤 가이드라인이요? 시장을 네. 보는 어떠한 변수 체크해야 될 네. 것 이런 것들이요. 변수는 이미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단 계속 뭐 시용등급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네.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부터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현금 얘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현금 비중을 아직은 좀 늘려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현금 가지고 있는 게 맞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물론 지금 시장에서 안 움직이는 예. 종목, 그러니까 지금 물론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개인들이 어쨌든 수익을 내려면 시장이 좀 우상향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구간은 누가 보더라도 개인들이 이제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구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시장에서 대안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은 그게 네. 두더지 잡기식으로 수남매가 빨리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만 하더라도 방금 전까지 제가 확인한 게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게 되면은 네. 하락 종목 수가 1200 종목이 넘어가요. 많아요. 예. 그럼 이런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보수적으로 네. 지금은 일단 위험을 대비하는 그런 방어 태세를 짜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셨습니다. 자, 근데 선방하고 있는 쪽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반도체. 이게 엔비디아가 우리가 쉬는 동안 꽤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제외하고 나머지 반도체가 간밤 흐름이 좋지는 않아서 오늘 아침에 당잠사에서 요 개장 전에 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HBM 이 위쪽이 이제 엔비디아 연관도가 있는 쪽 진영, SK 하이닉스 진영하고 삼성 HBM 진영 딱 여기까지만 지금 올라요, 사실은. 이 아래로 갈수록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점도 체크를 해드리긴 했는데 23일 엔비디아 실적이 뭐 중요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 고민은 남습니다. 정말 좀 다행인 게 예. 제가 오늘 HBM 엔비디아 관련돼 가지고 새로운 종목 갖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 없어서 다행이에요. 없어요. 네, 좋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아시다시피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스페타치스 잘 이런 것들은 알려져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 빠져 있는 게 CE랩이라는 종목. 이 네. 발음 잘해야 될 것 같은데 CE랩 랩 종목인데 그 종목도 일단 빠져 있고요. 예. 오늘 일단은 이제 엔비디아 강세를 보이는 건 누가 보더라도 모건 스탠리. 그리고 모건 스탠리 쪽에 반도체를 보려면은 한 분만 보시면 돼요. 조세무어 반도체 조세무어. 애널 담당. 예. 그분이 또 좋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동안 계속 안 좋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이게 무슨 현상인지 모르겠어요. 가격이 이제 매력이 있다라는 것인가. 사실 치황 변화는 없잖아요. AI 성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뭐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많이들 봤으니까. 제가 팁 하나 예. 드리면 모건 스탠리가 매수 의견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3개월 뒤에 효과가 나와요. 3개월 뒤요. 네, 뒤에. 지금부터 그러면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나요? 그렇죠.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작년 10월 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그 모건스탠리에서 리포트가 나왔었잖아요. 예. 리포트 나왔을 때 그때 반도체 이제 그때 리포트 제목이 뭐죠? 하여튼 그 48쪽짜리 보고서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반도체 바닥 끝났다. 바닥이다라는 얘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예. 나서 올해 들어와서 반도체가 움직였잖아요.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저만 그거를 참고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모건 스탠리 리포트 어떻게 참고를 하냐면은 매수 리포트가 나오면 저는 3개월 뒤에 보고요. 매도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 3개월 늦었구나 하고 빨리 팔아야 된다는 얘기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2021년도 6월 달에 조세 무어가 매도 리포트를 냈었고요.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조세 무어가 매수 리포트를 냈거든요. 그래서 3개월 뒤에 올해 들어가지고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거는 저만 갖고 있는 팁이거든요. 좋은 팁이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 네, 모건 스탠리가 이제 또 이제 데이터 센터 매출 요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면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신 종목들이 이제 아시겠지만은 뭐 한미 반도체, 이스페타시스, 루닉, IT아이즈, 뭐 C랩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요. 데이터 센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종목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파두. 파두 지금 전거래일에도 급등을 하고 오늘도 좋죠. 네. 근데 이게 급등한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이냐면은 사실 상장 때는 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 공모를 할 때. 그래서 공모가 책정이 좀 높게 돼가지고. 그래서 흥행에는 실패를 했거든요. 저는 그게 차라리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공모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되게 되면은 상장할 당시에 상장 효과로 해서 단기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면 그 이후부터 주가가 당분간 힘들게 나오거든요. 근데 차라리 상장하고 난 다음에 주가 꺾이게 되면은 그리고 공모가 좀 낮게 책정이 되게 되면 이후에 재평가 받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아요. 그러니까 파두가 지금 올라가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이제 뭐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 보면은 공모가 책정이 좀 낮게 된 종목들이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정말 죄송한데 그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찾아보면 있거든요. 근데 파두를 제가 주목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모건 스탠리가 어쨌든 이제 그 엔비디아에서 긍정적으로 이제 리포트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매출이 75억 불에서 150억 불 정도 상승한다는 리포트를 냈거든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 포커스를 맞추면 돼요. 그러면 파두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에 특화된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파두라는 회사의 거래처가 어디냐면은 메타, MS, 구글, 그러니까 대표적인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쪽으로 납품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GPU 이런 것들이 결국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들 쪽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그런 연결고리를 보게 되면은 파두가 현재 상승이 나온 이유가 명백하다라는 거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SK 하이닉스 쪽으로 TC 본딩 장비를 공급하게 되면서 엔비디아 관련 종목도 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파두 같은 경우에 오늘도 그렇고 월요일날 이렇게 상승한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연결고리 때문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신규 상장주는 좀 골치가 아픈 게 그 오버행 때문에 락업 해제 그런 거 괜찮아요, 파두? 사실 그게 참 그때 달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저게 무슨 소리야 할 수가 있는데. 당연한 소리를.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상장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불난집에 기름을 부는다고 악재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파두가 더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주가가 더 가게 된다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오버행 이슈 그렇게 신경 안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좋은 것만 보고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것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린 락업 같은 경우도 그때 달라요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지금 분위기가 좋으니까 굳이 이제 보수적으로 찾을 필요는 없다. 파두를 투자의 관점에서 매력적인 종목 어디에 여기 시스템 쪽이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페미스 기업이니까 이쪽이 맞을 것 같아요. 디자인 쪽. 그리고 CE랩도 어때요? 그 매수 의견이신 거예요? CE랩 같은 경우도 이제 어찌 보면은 판매 업체인데 여기다 그냥 파트너 사해가지고 하나 더 넣으면 안 될까요? 한번 넣어볼게요. 이게 사실은 이제 워낙 장비까지 하면 굉장히 많아가지고 몇 개만 추려가지고 정리를 한 건데 다음에 업데이트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주 초전도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제 시장 지수가 부진해서 테마주 수급 쏠림이 초전도체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2차 전지가 흔들리자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에서 갈아타기를 하는 건지 수급상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이슈도 좀 체크해 주세요. 근데 제가 여기 말고 다른 방송 가서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게 모른다고 말씀드려요.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고 모르죠. 이거를 제가 초전도체 이거다라고 이제 설명하실 정도가 되게 된다면 테마가 그때까지 갈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제가 공학 박사는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대충 뭘 것 같다라고는 이렇게 들어오겠지만은 예. 이걸 이제 방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이게 뭐뭐다 해가지고 명확하게 설명을 솔직히 할 자신은 없어요. 이것도 단기간에 판명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무슨 전문대학 공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전문적으로 이거를 이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식시장에 예.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어떤 신드롬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냥. 신드롬. 네. 그러니까 이슈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고 좀 보시면 되는데. 과거에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급이라고 보세요?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시세가 쏠린다는 점을 보게 되면 대선 테마? 대선 테마 정도. 네, 네. 예. 왜냐하면은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그 덕성이라는 기업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전화금이라는 기업도 그렇고 우린 연관성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대선 테마 같은 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누구 관련주다더라, 누구누구 뭐 인맥주라 해서 이게 나오지만은 실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 우리는 아무 연관 없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비슷한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냥 신드롬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예전에도 그러니까 대선 테마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있잖아요. 예전에 그 업종은 틀리긴 하지만은 스펙 관련주라든지 네. 그리고 2021년도, 2020년도인가요? 그때 우선주 급등 현상이라든지 예. 이게 실체가 있어서 갔을까요? 그 하다하다 이제 자금이 갈 곳을 잃다 보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드롬적인 어떤 현상, 움직였다는. 테마 그런 걸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연구해서 공부할 필요는 솔직히 없다고 봐지고 예. 아 이게 또 새로운 유행 신드롬으로 나타났구나 생각하고 어떤 현상으로 해석하는 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게 만약에 돈이 되고 정말 맞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서남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최대 주주였거든요. 네. 다 팔고 나갔어요. 언제요? 이게 지금 14일에 공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근래인 선악- 네. 근래 한 건가요? 근데 공시는 그때 나왔었지만은 그 위에 이미 팔고 나갔다라는 거죠. 팔고 나갔다는 것들이고 예. 그래서 창업주인 문승현 대표가 최대주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덕성 같은 경우도 친인척이 매도를 했고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 지금 오르고 있지만은 고목 델타화공 예. 이게 또 최대주주였는데 여기 또 지분 또 매도했거든요. 기사를 아마 검색하시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은 그 초전도체 테마주 안에서 최대 주주 매도 이슈가 꽤 많이 좀 그쵸. 포착은 됩니다. 예. 근데 이게 만약에 맞다라면은 그러니까 기업의 이 연구했던 성과가 맞다고 치고 예. 정말 이게 전망성이 있고 이 사업을 키울 수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그분들이 팔았을까요? 아니죠. 그냥 시세 차익을 노린 거다라고 보고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냥 트랙만 한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깊게 들어갈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봐요.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전 솔직하게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솔직하게 진짜로. 지금 네. 이 상황 현상에 대해서 이제 풀이를 해주신 거고 수급으로밖에 이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수급 창구들 잘 들여다 보시면서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꼭 이제 기민하게 대응을 네. 하실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초전도체주를 이제 대선 테마에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대선 테마, 기업을. 스펙주, 뭐 예전에 스펙주. 우선주 이런 것들. 스펙 우선주. 그리고 하나 높아시면 말씀드리고 싶은 예. 것들이 이 테마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종목 상담에 이런 종목들이 종목 상담에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바람까지. 추격 매수라든지 이게 뒤늦게 올라타셔가지고 물리신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마 종목 상담 하게 되면은 2차전지 예. 관련주들 되게 많이 상담하실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좀 없으면 좋겠는데 그게 매해년 이런 테마가 나올 때마다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전 개인적으로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조언을 좀 주고 계신 거고. 네. 자, 그 배터리 간략하게. 배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 배터리 안 봅니다. 안 봐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파프로 정태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